현재 한국 미술시장의 최고가 작품은 무엇일까요? 상위 10개 작품 중 8점이 김환기 작가의 작품입니다. 나머지 2점은 이중섭 그리고 박수근의 그림이죠. 김환기 작가의 해외 경매 기록까지 포함한다면 2019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132억 원에 낙찰된 우주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 화가 중 역대 최고가이자 그 기록은 아직까지도 유효하죠. 작품이 팔린 뒤엔 연신 보도가 됐어요. 억소리 나는 가격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이 작품은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일까요? 또 어떤 그림이 훗날 값이 많이 오를까요? 알아두면 돈이 보이는 예술, 아트가 머니. 오늘은 성공적인 그림 투자를 위해서 그림을 잘 읽는 법, 그 기본 전술을 이야기합니다. 우주는 김환기 작가가 작업한 추상 작품 중 가장 규모가 큰 데다 유일한 2폭짜리 그림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희소성이 있죠. 좌우로 분할해 그린 2개의 대형 푸른 점화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아낀 작품이기도 하고요.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이야? 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아주 정형화된 건 아니지만 컬렉터들 사이에서 몇 가지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선호도라는 게 있죠. 전부 좋은 작품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선호되는 작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예를 들면 임병락의 사과 시리즈 중 연두빛 풋사과 작품보다 빨간 사과 작품의 거래가 더 활발하다. 주방에 빨간 사과 작품을 두면 좋다. 쿠사마 야요의 작품에는 노란색 호박의 인기가 독보적이다. 여성 초상화는 침실에 두지 않는다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작가가 만든 작품이라고 해도 조금 더 선호되는 작품이 있는 거예요. 같은 사과를 그려도 색이나 구도, 그림의 호수, 컬렉터들의 선호도, 과거 어디에 걸렸었는지, 어떤 컬렉터가 소장했었는지와 같은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집에 건다면 풍수질이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미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겠죠? 작가가 죽어야 작품값이 오른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작고호재라고 하죠. 사실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요. 실제로도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환기, 종이가 없어서 담뱃값 은박지의 그림을 그렸던 이중섭,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던 반고흐가 작고호재에 해당하죠. 작가는 늘 배고픈 직업이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 남긴 작품의 수는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었고 관리의 부재로 소실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작가의 사망은 작품의 총량이 정해졌다고 여겨져 그 가치가 희소성으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로했다고 해서 붓을 놓는 경우는 드물죠. 작가가 죽어야 값이 오른다면 아마 모든 컬렉터가 나이 많고 곧 죽을 사람의 작품을 모조리 사들이려고 할 거예요. 물방울 작품으로 유명한 김창렬 작가는 2021년 1월 별세했습니다. 작가의 작고 시기에 맞춰 미술시장에는 이른바 김창렬 광풍이 불게 되죠. 사실 작고 이전에도 김창렬 작가는 이미 반열에 오른 작가였습니다. 작가는 평생 물방울 작업을 해왔는데요. 옥구슬처럼 동그랗게 그리기도 하고 흐르기 직전에 흔들린 형태로 그리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중 특히 1970년도 중후반 작품이 수작으로 꼽히며 절대적인 강세를 보였죠. 반면 물방울과 한자가 함께 그려진 회기 시리즈는 사실 그렇게 인기 있는 작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작가가 작고한 이후 저평가되었던 시리즈의 작품들이 큰 폭으로 값이 올랐죠. 그의 수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홍콩 경매에서 14억 원에 낙찰되며 작가 경매 최고 기록을 경신한 거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전형적인 작고 호재로 봐야 할까요? 글쎄요. 비슷한 시기에 작고한 수목추상의 거장 서세옥 작가의 작품가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림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캔버스의 크기를 매기는 단위를 호라고 하는데요. 호수의 규격은 인물화인 인상파 화가들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그래서 보통 서양화의 크기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호라도 인물화, 풍경화, 해경화에 따라 그 크기가 다 달라요. 또 하나 놀라운 점은 1호와 10호, 100호의 크기는 배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호 사이즈의 100배 큰 게 100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제일 작은 크기인 0호는 엽서 크기, 1호는 A4 용지 절반 크기입니다.
단위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읽으시면 되고요. 사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호수가 정확하게 배수로 커지는 게 아니다 보니 인물화 기준으로 자주 거래되는 호수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두고 확인하고 있어요. 모든 작품은 실제 크기보다 설치했을 때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그림 주변으로 한 폭 정도를 띄어서 액자를 맞추기 때문에 더 커지고 비어있던 벽을 채우다 보니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그림을 살 때 우리 집 벽면을 얼마만큼 차지하는 게 좋을지 그 정도를 따져봐야겠죠? 이런 이유로 미술시장에서 잘 팔리는 황금 사이즈가 존재합니다. 작게는 20호에서 크게는 80호 안에 있는 호수가 일반 가정집에서 걸어두는 용으로 잘 팔리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크면 너무 커서 버거울 수 있고 작으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재료도 그림을 볼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매 낙찰가를 보면 같은 작가의 작품인데도 종이에 그렸는지 캔버스에 그렸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유가 뭘까요? 종이는 캔버스보다 저렴해요. 또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색이 변할 가능성도 있고요. 온도와 습도에도 예민하고 벌레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벼운 종이인데도 보관이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캔버스보다 종이 작품이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점을 노릴 수도 있어요. 임영 작가의 작품은 누가 봐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인 걸 알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 투자하기 부담스럽죠. 그래서 블루칩 작가의 작품을 컬렉팅하고 싶을 때에는 종이 작품을 선택하는 것도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그림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잘 살피는 게 작품을 보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앞서 말했던 그림의 호수, 재료, 작가의 연차 같은 것들요. 이러한 정보를 간결하게 표기해둔 것을 캡션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같은 건데요. 보통 캡션은 작품 옆에 작게 부착하죠. 아무와도 같은 캡션.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캡션에는 작가명, 작품명, 제작 연도, 재료, 기법, 크기, 소장처 등을 기본으로 표기합니다. 참고로 작품 중 에디션이 있는 경우에는 에디션 넘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진 작품의 경우 같은 작품임에도 에디션 넘버가 뒤로 갈수록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프로비넌스라는 것도 있어요. 작품의 이전 소장자의 이력을 말하는 건데요. 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작가의 개인전을 위해 소장자에게 대여해온 작품이나 경매 출품작의 캡션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프로비넌스를 봤을 때 작품의 소장자가 저명한 인물이거나 컬렉션의 가치가 높을 경우 작품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또한 전시 이력이나 작가의 도록에 삽입된 이력 등은 작품의 진위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증명서가 됩니다. 그게 시장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요. 프로비넌스를 악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1986년부터 1994년에 걸쳐 영국에서 발생한 위작 사건이죠. 영국의 화가였던 존 마이어트는 생계를 위해서 회화 모조품 제작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때 존 두루라는 사기꾼이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해오죠. 한 번은 독일 입체파 화가인 알베르트 글레이즈의 위작을 그리게 되는데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이걸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25,000파운드, 약 4,500만 원 정도의 사기로 한 거죠. 이걸 시작으로 이들은 미술품 위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조르주 브라크, 마르크 샤갈, 알베르토 자코메티, 앙리 마티스 같은 작가들의 위작을 그렸고 크리스티, 소더비, 필립스 등 규모가 큰 경매회사에 주로 팔았습니다. 그들이 약 10년 동안 그려 유통한 그림이 무려 200여 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위작을 팔기 위해서 가짜 프로비넌스까지 만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소더비의 영국 회화부 전임 부장으로 재직했던 미술 딜러를 포함해 당시 유럽 미술계의 유명 인사들까지 모두 위작에 속았다는 거죠. 훗날 마이어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대부분의 그림이 그렇게 잘 그려진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 프로비넌스가 작품들이 진본임을 보증하는 역할을 했다고요. 이로써 기록이 갖는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위작 논란은 미술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년간 위작 판정률이 높았던 작가로는 이중섭, 박수근, 천경자 순이었습니다.
소위 돈 되는 작가일수록 위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경매회사에서 판매되는 미술품의 약 15%, 인상파 작가의 작품 중 최소 10%는 위작일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하죠. 어떻게 위작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판화나 한정판 아트토이의 경우 공급자와 컬렉터 사이에 이미 합의된 제작 총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특히 하나의 모티프나 심상을 가지고 작업을 오랫동안 전개해온 작가의 그림은 크기, 색감, 구성 등에서 조금씩의 차이가 존재할 뿐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바로 이런 점이 위대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위작을 그리는 작가가 정말 작정하고 똑같이 그려낸다면 육안으로는 쉽게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인도받을 때 갤러리에서 작품 보증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미 소장한 작품의 진위 여부가 궁금하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통해서 감정 확인서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모든 종류의 투자가 그렇지만 그냥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일 테니까요. 이제 막 그림에 발을 떼었으니까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보았던 거장들의 그림과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현대까지 넘어와 보는 건 어떨까요? 현대의 그림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넓은 지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꾸준한 관심 많은 현명한 컬렉터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문한 것만으로도 컬렉터로서 반은 온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럼 다음 화에서 만나요.